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심각한 혈전이 보고된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했지만 접종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둘러싼 혼란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프랑스에서는 얀센 백신을 55세 이상에게 계속해서 접종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고 모더나 백신도 미국에 먼저 1억 명분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국내 접종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보고 거리 두기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는 안전하다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스가 정권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을 다음 달 시작해서 9.11 테러 20년이 되는 올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 중국과의 경쟁, 코로나 대응 같은 현안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속적인 학대와 심각한 폭행이 있었고 사망 당일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쫓아간 남성이 전국 곳곳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서 구속됐습니다. 5개 광고물을 훼손한 혐의, 도로를 막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기상이 걸렸습니다. 심각한 혈전이 보고된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을 과연 계속해서 접종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했지만 전날 내놓은 접종 잠정 중단 권고를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얀센 백신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권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혼란이 당분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미국 보건당국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고된 혈전증 사례를 토대로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 백신 접종을 재개할지, 재개하더라도 특정 연령과 성별을 제외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정보만 가지고는 당장 추가 권고를 내놓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 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권고를 위한 투표도 최소 이번 주 후반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다음 주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그전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Infiniment moins important que la protection que confère ce vaccin vis-à-vis des formes graves de la maladie. Et donc il est évidemment très important que ce vaccin continue à se déployer. 확산세가 심각한 프랑스는 계획대로 접종한다고 밝혔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한 번만 맞으면 돼 아프리카 등 빈곤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던 만큼 이번 안전성 논란이 전 세계 백신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처럼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백신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른 백신들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던 모더나 백신의 물량 확보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화상 통화까지 하면서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약속받았는데 모더나 측이 미국에 2억 회분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어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3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은 부족하고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들여오기로 한 얀센 백신은 600만 명분입니다.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계획은 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은 모두 1,200만 명입니다. 하지만 확보된 물량은 약 904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미 약 300만 명분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계약한 물량의 21%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모더나가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는 미국 지역 공급망보다 1분기 정도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얀센과 모더나 모두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모두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말고는 2분기까지 더 들여올 백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로 나온 확진자는 731명입니다. 올해 1월 7일 869명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영업 제한 시간을 다시 밤 9시로 당기고 거리 두기를 올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신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쓸 수 있는 백신은 부족합니다. 11월 집단 면역도 사실상 멀어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일본 스가 정권이 막무가내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았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이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中国やら韓国やらが海に放出しているのと同じもの以下ですから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그러나 일본이 방출하려는 오염수에 담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일방적인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한국과 중국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中国、韓国、台湾を含む世界中の原子力施設においても、国際基準に基づいた各国の規制基準に沿って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放出をしており 수천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데 주변국이 반발하자 너희들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일본의 결정을 정당화한 겁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겨냥해 아예 중국과 한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일본 입장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흥청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인 트리튬 캐릭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해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오염수를 홍보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 동영상엔 트리튬은 건강에 해가 없다. 세계 각국도 이미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영희입니다. 스가 정권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의 일부 언론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마셔도 별일 없다는 아소다로 부총리의 말에 시민들은 그렇다면 먼저 의회에서 식수로 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의원은 지난달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 중에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폐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지 못해서 바다에 배출할 오염수 총량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으면 후쿠시마 원전 폐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내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희석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에 대해 난폭한 주장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셔도 별일이 없다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면 먼저 의회에서 식수로 쓰자며 비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放流されちゃうとちょっと困っちゃいますか困っちゃうと思いますね。こっちの魚食べれないような気がしてちょっと釣りも来れなくなっちゃう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すけど。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참석한 IOC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의원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全く嘘です。 오염수 통제 주장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취지였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임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과 외국의 신임 대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처럼 현안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한 것은 외교상 이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일정 중엔 3개국 주한대사와의 환담이 있었습니다. 마침 참석자 중 한 명이 최근 새로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외교상 이례적이지만 오염수 관련 강경 발언을 꺼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당부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의 성격상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란 말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소의 정식 판단이 나올 때까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승인한 걸 두고는 미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해준 가스라데프트 밀약의 현재판이라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와 환노위원들은 우리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정보 공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이어왔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다음 달 1일부터 철수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오는 9월 11일 이전까지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전쟁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중국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이든식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의 군사 전략적인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직접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시간 전쯤 백악관 트리티룸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3,500여 명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년 전 당시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 공습을 개시한 장소입니다. 부시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결정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철군은 다음 달 1일 시작돼 오는 9월 11일 이전에 완료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내용입니다. I'm now the fourth United States president to preside over American troop presence in Afghanistan. I've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자, 그런데 미군들을 빼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이 같은 방침도 밝혔습니까?
네, 군사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외교적 또 인도적 임무는 계속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프간 정부군 훈련과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설명입니다. We will have what is needed to secure a diplomatic presence, and those assessments will be made over the coming months and obviously led by the Defense Department, the State Department in coordination. 결국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됐고 20년 동안 이어져온 아프간 전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이런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더 급한 현안들이 많다는 거죠? 네,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 쏟아부은 돈만 2조 달러, 2천조 원이 넘고 미군 사망자는 2,300여 명에 이릅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응의 외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하루라도 빨리 발을 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생 등 국내 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네,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도 함께 철군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나토는 5월 1일 아프간 철군 시작에 동맹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주둔 나토 병력은 7,000명 정도이며 몇 달 안에 철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탈레반의 공격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Retaliate and answer in a very forceful way, but also to start to work on building a new chapter, a new kind of partnership with Afghanistan.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이 크게 다릅니까? 네, 공화당 지도부에선 심각한 실수이자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센 반면 민주당은 올바른 결정이라는 지지 입장으로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러나 각 당 내부적으론 지도부와는 엇갈린 반응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힘의 공백 현상으로 아프간 내부 불안이 가중되고 평화회담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이미 심각한 폭행을 당한 아이에게 치명상을 가한 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검찰의 구형 이유입니다.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는데요.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법원에 도착한 정인이 양모 장모 씨. 검찰은 장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은 점에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장 씨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돼 아이를 힘들게 해 미안하다면서도 정인이 배를 밟은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적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겐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다며 그런데도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아내가 정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건 진짜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판에선 정인이가 당한 끔찍한 학대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가 장 씨가 정인이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겁니다. 또 장 씨가 맨발로 무게를 실어 정인이 복부를 밟았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난 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고 참패한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정말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쓴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최대 연구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선거 패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중도층과 20, 30대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진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해선 검찰개혁만 앞세워 입시 비리 등 공정 문제를 덮었다는 얘기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임 측은 회의를 비공개로 했고 공식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다시 반성의 입장을 냈지만 처음과 달리 두루뭉술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당의 우선순위 과제 이러한 것들을 설정한 것과 국민들의 요구 사이에 분명히 간극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선거 직후만 해도 20, 30대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언급하는 등 선명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잇따르자 분위기가 위축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실제 이후에 나온 목소리를 보면 초선 의원들의 반성 메시지에 공감한다는 수준에 그칩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 집회에 앞장섰던 재야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반성과 쇄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당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 일부 소신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초선 의원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 당 쇄신을 위한 이런 불길을 지폈는데 지금 불과 며칠 만에 이 불길이 매우 빠르게 저는 식고 있다. 조응천 의원도 금기되거나 성역화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두고두고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당장 관심이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일인데요. 국민의힘에 대해 연일 날선말을 하고 있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고 신당이 필요하다고 말한 금 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16일 만납니다. 금 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창당이나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오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끄는 건 대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금 전 의원은 신당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국민의힘을 떠난 뒤 격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을 것 같고 금 전 의원의 새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국민의힘으로는 정권 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윤 전 총장을 끌어들여 야권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비판들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견제가 나옵니다.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거는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중진 의원도 JTBC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바깥에서 감놔라 배놔라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선거를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쇄신을 위해선 초선 의원이 나서야 한다거나 몇 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약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40억 원 규모로 200가구를 선정해서 올해 안에 시범 시행할 방침입니다. 성추행으로 사퇴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장혜영 국회의원의 입장을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재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떠나려 한다며 당직자들과 당원,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설립 37년 만에 기업 분할에 나서는 SK텔레콤이 존속회사는 인공지능 같은 신사업을 벌이고 신설회사는 국내외 반도체 관련 회사 투자에 전면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이번 분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신설회사와 SK와의 합병설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군 복무 기간을 승진 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승진에서 남녀 차별 규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전 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승진 자격 요건 외 다른 분야에서는 군 경력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전세 주택, 가장 먼저 입주자 모집에 나선 곳의 현장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평면으로 다음 달 당첨자가 발표돼서 6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청사 내부에 있는 식당이나 엘리베이터를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전용으로 이용하던 식당과 간부들이 이용하던 식당, 그리고 간부들이 이용하던 귀빈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신 보게 했던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에게 대신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후임병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얀마산 녹두에서 니코틴계 살충제인 티아메톡삼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4가지 종류의 녹두로 포장일이 2020년 3월 20일인 제품입니다. 유럽 국립박물관의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전시가 되는데요. 독일 드레스덴 국립박물관에서 내일부터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약 1년 동안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국가 표준 영정으로 지정된 조선 단종의 어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번호창 화백이 기록에 의존해서 그렸는데 제작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강원 영월군은 올해 9월이나 10월쯤 어진을 봉안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영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199억 5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위기에 처한 영화관과 배급사에 대한 대관료, 또 현장 스태프를 위한 제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같은 주요 전략 산업에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이 중단됐던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이 오늘부터 다시 가동이 됩니다. 재가동은 다시 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파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현 0.5%로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불확실성이 높아서 금리 동결이 이루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이 5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5에서 20mm, 동해안과 경상도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7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광주 4도, 대구 6도로 그 밖의 지역은 2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사기 전화에 속아 돈을 빼앗긴 20대 취업준비생이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00명에게 100억 원가량을 뜯어낸 조직적인 사기 일당이었습니다.
가짜 검사 역할을 했던 전화 목소리의 장본인도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을 김민수 검사라고 말하는 40대 A씨.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겁을 줍니다. 범죄 현장에서 본인과 관련된 증거물 등이 발견이 되면 피해자인지 피해 의자인지 구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짜 검사 신분증과 공문까지 보내며 전화를 못 끊도록 합니다. 전화했을 때 전화 연결 안 되면 강제수사 전화 대본이 보조 배터리 챙기시고요. 집요한 압박으로 결국 은행까지 가게 만듭니다. 자, 외출 준비하세요. 택시 잡으시고 거기서 본인 있는 데 가장 가까운데요. 이 같은 사기 전화는 지난해 1월 20대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후 국민청원에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는 부모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얼굴 없는 검사, 사기범 A씨가 1년 3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소속된 중국 현지 조직원 등 9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최근 A씨의 귀국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5년 8월부터 5년간 300명에게 100억 원가량을 뺏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전남, 순천 등 국내의 콜센터까지 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010 표시로 국내 휴대전화에 발신되는 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피해 취업 준비생의 유가족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잃었고 나와서 또 다시 또 하잖아요. 상당히 짧으니까. 경찰은 검거한 일당 가운데 29명을 구속하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나머지 핵심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경호처 과장 오모 씨를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전 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LH 직원인 친형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토지를 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9월 형수 등 가족 3명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일대 토지 1,888제곱미터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도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 700여 명에게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태양광 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팽모 씨와 부회장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 760여 명을 모은 뒤 6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1일에 치러진 남미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우파 성향의 친미 금융인 출신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에콰도르가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를 새롭게 이끌게 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65살의 기에르모 라소, 우파 성향의 후보로 3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후보인 안드레스 아라우스를 5%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라소 당선인의 승리 선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ste es un día histórico. Han expresado con su voto la necesidad de cambio y el deseo de mejores días para todos. 이번 에콰도르 대선 결과를 미국과 중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소 당선인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밀착해서 국가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미국 대사를 추방하는 등 반미 행보를 보이고 중국과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코레아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코레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 친미 노선으로 돌아선 모레노 현 대통령에 이어 에콰도르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라쏘 당선인이 자유시장주의의 부활을 내세운 것도 승리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에콰도르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8%를 기록했을 정도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에콰도르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라쏘 당선인의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Bueno, pues veamos qué pasa, porque yo igual, como le digo, como quiteño y ecuatoriano, siempre quise un cambio en...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파장,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월이었죠. 에콰도르 대선 1차 투표 때도 결과를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라우스 후보가 32.7%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었고요. 라쏘 후보는 19.7%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는데 2달 만에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라쏘 후보가 대역전극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꼬레아 전 대통령과 아라우스 후보 반대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득표율이 올라간 것이고요. 라쏘 당선자의 그 백만장자 은행가 이미지를 경제 전문가로 바꾸는 전략도 성공했습니다. 부유층만의 에콰도르가 아닌 기회와 번영의 에콰도르,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00 인상, 해외 투자 유치 등의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또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뤄내겠다고도 했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면서도 고위층의 세치기 백신 접종이 없는 투명한 백신 접종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건 방역과 경제,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라쏘 당선인은 과거 에콰도르가 걸어왔던 반미, 친중 행보와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빌린 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0조 원이 넘는 돈을 에콰도르는 아직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에도 여전히 친중 세력이 많아서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꼬레아 전 대통령이 2008년에 디폴트를 선언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최하위로 강등되면서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 차관을 도입하고 이자는 원유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에콰도르 인프라 산업의 주요 투자자인과 동시에 주요 채권국인 것이죠. 라쏘 당선자는 당선 직후에 미국과 에콰도르의 번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차관을 당장 상환하기 어렵고요. 수출입이나 투자 측면에서 중국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전 좌파 정권이 반미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친중 노선을 걸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와 같은 이유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도 에콰도르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미중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콰도르가 새로운 격전지가 될 수도 있습니까? 미국은 에콰도르의 최대 교역국이고요. 에콰도르가 5G 사업에 중국의 참여를 허용했다가 그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부재로 중국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확대됐다고 보고요. 중국의 대중남미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 국내 문제와 관련 있는 중미 이민 문제나 베네수엘라, 쿠바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요.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이나 경제 회복이 시급합니다. 라쏘 당선자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투자를 늘리고 FTA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상황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기에르모 라쏘 당선인은 레닌 모레노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4일부터 자리를 물려받아서 4년 동안 에콰도르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에콰도르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지,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처럼 경제 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네, 목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에서 흑인 차별에 반발하는 시위를 다시 열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 단속을 하면서 흑인 청년을 미국 경찰이 총으로 쏴서 결국 숨지게 한 일이었는데요. 해당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미네소타주 워싱턴 카운티 검찰은 흑인 청년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킴 포터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만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발표가 난 뒤에 포터 경관은 체포됐고 해넘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포터 경관은 지난 11일 교통단속에 걸린 흑인 청년이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뿌리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자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브루클린 센터 경찰의 팀 개넌 서장은 포터 경관이 테이저건을 뽑으려다 권총을 잘못 뽑은 뒤 이를 사격했다며 우발적인 발포라고 당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개넌 서장과 포터 경관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멕시코만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허리케인급의 강풍 때문이었다고요? 네, 이 사고가 난 배는 석유 시추 작업 등을 지원하는 특수 선박이었습니다. 해상 고정용으로 거대한 3개의 다리까지 갖고 있는 배였지만 시속 145km에 이르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뒤집혔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19명이 타고 있었는데 미국 해안경비대가 6명을 구조했지만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네,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걸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설명했네요. 네, 에이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미국과 동맹국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해 북한이 핵실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상원정보위원회가 전 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무리 짓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평가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 역시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이 머지않아 향상된 ICBM 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얼마 전 전해졌던 남성이 있었는데 전국 각지를 돌면서 벌인 불법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구속이 됐는데요. 도로를 막아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의 고속도로 휴게소. 회색 승용차가 후진해 여성의 차량 앞에 대기합니다. 겁이 난 운전자는 남편과 통화를 합니다. 여성은 고민 끝에 출발했고 스토킹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속도를 높여 달아났지만 남성 차량은 바짝 쫓아왔습니다. 내 뒤를 너무 잘 따라붙는데 얘? 틈을 안 버려. 50km를 달린 여성이 파출소에 진입한 뒤에야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남성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우연히 경로가 겹친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남성이 붙잡힌 건 그로부터 3주가 지나서였습니다. 그제 오전 광주시 치평동의 도로가 정체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해보니 승용차 한 대가 의도적으로 차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39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앞서 스토킹으로 문제를 일으킨 남성임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km로 저속 운행하거나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이유 없이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유흥시설 등에서 발생한 5개의 광고물 손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전국 경찰서에서 A씨가 연루된 사건은 모두 6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특수재물 손괴와 일반 교통방해, 불안간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올해 이제 10년째입니다. 가습기를 더 잘 쓰려고 살균제를 쓴 것뿐인데 목숨을 잃고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은 달라진 게 없는 지난 10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쓰던 가습기 살균제가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병원 생활을 2, 3년간 진행하면서 아이가 이미 아플 대로 아픈 상황에서 그 소리를 TV 매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위험할 수 있으니 쓰지 말아라. 이거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서 SK와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단 한 통. 김선미 씨와 두 자녀는 하루아침에 천식과 호흡기 질환을 얻었습니다. 4단계라는 이름표가 달렸고 피해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10년간이요. 악몽이었어요. 전 이렇게 약품 계속 늘어날 때마다 공포심이 들어요. 그냥 발작아서 죽으면 끝이에요. 부인과 장모를 먼저 떠나보낸 송기진 씨도 목회자의 길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개척도 할 수 없고 아내가 없으니까탁구장을 인수하고 작년 2월 달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앞길이 그냥 다 막혀본 거죠. 일반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옥 씨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건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병은 유전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특발성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가습기라는 말을 전혀 생각도 못했고 치료받는 와중에 정부의 피해 회복이 더뎌 싸움은 점점 길어졌고 최근엔 기업마저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노력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됐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저는 그런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뭐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도 없고 단지 인증서 환경부 도장 찍은 인증서 하나 보내주는 거로 끝인가? 10년간 피해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았고 앞으로의 10년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소리치며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삶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끼리 살자. 아주 소박한 꿈이에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JTBC 오효정입니다. SK와 애경에 대해서 앞서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는데도 이미 긴 세월이 걸린 피해자들은 법원이 보다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약품과 기구들. 분사해서 쓰는 이제 보조제죠. 보조기구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고. 4년간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김경영 씨와 딸은 지금도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받았지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년 전 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에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옥 씨 측은 피해자가 옥 씨 제품을 썼다는 자료 등을 요구하며 개별적 인과관계를 재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역학적 조사를 다 해서 노출 확인자라는 것을 다 이미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는데도 2년 반이 걸렸는데 또 한 번 법정에서 스스로가 피해자란 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폐질환이 아닌 천식에 대해선 지금껏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없어 더욱 막막합니다. 천식이 미세먼지나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지난 1월엔 법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중요한 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 씨가 와서 대번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애경 SK가 무죄가 난 것을 판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원의 몫입니다. 피해자로 판정된 분에 한해서는 법원에서 1차적으로 인과관계 책임을 좀 완화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JTBC 오선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에서도 희귀 혈전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접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자문기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했는데 결론을 내릴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접종 일시 중단 권고 결정을 유지한 채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 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의 각국에서도 지금 얀센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해도 되는지 아니면 접종을 중단해야 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이미 접종 중단을 일시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식품의약안전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다음 주쯤 접종을 계속할 것인지 일시 중지할 것인지 권고 사항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얀센 백신 역시 이 뇌 혈전증, 뇌 정맥동 혈전증 희귀 질환이고요. 그리고 정맥동 혈전증은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지금 출혈을 계속 유발하는 이 출혈을 좀 막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희귀 질환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보고되는 실정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혈전증의 부작용이 발생을 했잖아요.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만들었고 그리고 얀센 백신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백신 모두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런 벡터, 즉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백신 효과를 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런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이 백신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문적인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가말레아 국립 이 전염병 연구소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인 러시아 제품은 이러한 혈전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 바이러스 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정제 과정에서 아마 다른 회사랑 차이점이 있지 않냐는 그 주장도 합니다만 이 역시 아직은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롯한 다른 백신들은 그렇다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mRNA 방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혈전증에 대한 우려는 갖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서 이런 희귀 혈전증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봐서 지금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얀센 백신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얀센 백신이 접종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도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얀센 백신을 지금 얀센 백신은 더더구나 1회 접종만으로도 접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 정도의 이 얀센 백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접종 계획을 짰는데 난 이런 부분들이 미국처럼 접종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좀 그런 접종 계획의 변경이 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외에도 모더나 백신이든 화이자 백신이든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 수량이 전 세계적으로 자국 백신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접종 확보 계획이 모더나 백신 역시 좀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정대로 백신을 공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거고 우리 정부가 약속을 했던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 체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지금은 아주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어떻게든지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지 않으면 집단 면역 형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말이죠. 국내에서 국내 업체들이 위탁 생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검토와 추진이 가능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탁 계약입니다. 네. 위탁 계약은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처분할 수 없고요. 그보다는 라이센스 방식의 계약 생산,
공동 생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라이센스 생산은 이제 국내 판매에 대한 부분을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기술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부분을 국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방식의 공동 생산을 적극적으로 이 정부, 민관, 바이오약 산업계가 총력전을 기울여서 이런 방식을 확대하고, 물론 그러면 또한 동시에 국내 이 바이오약 업계에서 국내 백신 생산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바이오약 산업계가 소신 있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같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제도 국내 신규 확진자가 700명을 넘었고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7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에 확실히 접어든 것은 맞는 겁니까? 네, 지금 4차 유행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대유행이 지금 진입했다 이런 걸 대자를 붙이거나 확산된 일로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유행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지금 300명, 4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조금씩 계속 누적돼서 증가하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또 전국적으로 확대돼가는 그런 다른 양상이고요. 제가 왜 다르다고 말씀드리냐면, 과거는 어떤 특정 지역, 장소, 이 집단에서 집단 발병하는 형태가 감염을 주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집단 감염의 형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꾸준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양상은 분명히 과거와는 감염이 다른 패턴이고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달라야 된다.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방역 정책의 전반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돼 있는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을 밤 9시까지로 1시간 정도라도 앞당긴다든지 보다 좀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몇 가지 고려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 당국은 지난 3차 대유행 때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치료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500개 치료 병상, 그중에서도 생활치료센터 해서 굉장히 많은 병상을 이미 확보해서 일일 신규 확진자 1,300명이 발생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느는 부분을 너무 좀 염두에 두고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이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00명입니다. 만일 이 700명도 가만히 현재 상태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책이 필요하고요. 만일에 지금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특정 집단, 특정 장소에 집단 대유행이 한 군데라도 발생하면 시작 자체가 700명이니까 1,500명, 2,000명으로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은 정말 상존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유보적으로 좀 기다리면서 본다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성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위협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경석에서도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폐성면광산 부지입니다. 여전히 성면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산 곳곳에도 성면을 포함한 돌들이 가득합니다. 광산은 40여 년 전 문을 닫았지만 돌을 이용해 조경석을 만드는 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면 광맥이 포함되어 있는 이 조경석들이 보시는 것처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돌 속에 있는 성면 성분은 풍화가 쉽게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돌 표면에 있는 성면이 그대로 땅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인근에도 성면 조경석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돌 표면엔 성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성면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모두 폐기 대상입니다. 자칫 잘못해 만지면 몸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폐기 대상 조경석들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인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단지 내 161개 조경석 가운데 90%에 가까운 141개가
성면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10개의 돌을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조사했더니 실제 성면이 발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성면 조경석이 전국에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정부 주도의 성면 조경석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통 과정에 대한 수사와 함께 성면 안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이 쌀쌀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낮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심각한 혈전이 보고된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했지만 접종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둘러싼 혼란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프랑스에서는 얀센 백신을 55세 이상에게 계속해서 접종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 일정도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고 모더나 백신은 미국에 먼저 1억 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보고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는 안전하다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스가 정권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서 검찰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내려집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